어, 잠깐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머신러닝 모델은 사람의 감독하에 훈련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크게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도학습의 종류에서는 클래스들을 구분하는 분류 문제, 그 다음 숫자를 예측하는 회귀 문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머신러닝을 분류하는 종류가 사람의 감독하에 훈련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아니고요. 어, 아마 요 단점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을 건데, 이런 얘기도 어디죠? 단점. 네, 아마, 네. 머신러닝의 종류를, 학습된 데이터 포인트와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 포인트를 단순 비교만 하는 사례 기반 모델인지, 아니면은 학습 세트에서, 훈련 세트에서 어떤 수학적인 패턴이나 수학적인 공식을 발견해서 예측을 하는 건지에 따라서 사례 기반 머신러닝 또는 모델 기반 머신러닝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지도학습의 분류나 회귀와 같은 그런 머신러닝 모델들을 사례 기반 머신러닝, 모델 기반 머신러닝으로 나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 기반 머신러닝에도 분류와 회귀가 있을 수가 있고요. 모델 기반 머신러닝에도 분류와 회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지금까지는 두 가지 모델밖에는 저희가 공부한 게 없어요. KNN하고 리니어 리그레션밖에 없죠. KNN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 기반 머신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예측하고 싶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예측하고 싶은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를 비교를 하죠. 누가 더 가까운가?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뭐 분류는 클래스들을 다수결로 분류를 하는 거고요. 회귀는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의 타겟 값들을 평균 내서 계산을 하죠. 그래서 KNN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 기반 머신러닝이고요. 저희가 아마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그런 머신러닝 모델도 마찬가지로 사례 기반의 지도학습입니다. 디시전 트리도 분류도 사용할 수 있고요. 회귀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델 기반 머신러닝은 수학적인 모델을 찾아내는 거예요. 학습 세트에서 수학적인 모델을 찾아내는 그런 머신러닝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숫자를 예측할 때 사용하는 리니어 리그레션.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과 비슷하긴 한데 분류를 할 때 사용하는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머신러닝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었고요. 어, 어제까지 저희가 한 거는 물고기의 모든 종류의 물고기가 아니고요. 물고기들 중에서도 퍼크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에 대해서 물고기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렌스를 알고 있을 때 물고기의 무게, 웨이트를 예측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다뤘었었죠. 그래서 물고기의 무게는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타겟이 되는 거고요. 타겟. 어, 길이에 종속돼서 길이를 알면 결정되는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종속 변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길이는 물고기의 특성을 의미를 하고요. 이 특성이 수학적으로는 독립 변수가 되죠. 그래서 어제 아마 KNN과 리니어 리그레션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서 저희가 비교하는 것들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임포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CSV 파일을 가지고서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농어만 선택을 했었죠. 그래서 스피시즈는 전부 다 농어만 있고요. 일단 특성은 다섯 개의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들 중에서 웨이트를 종속 변수로 우리가 알고 싶은 타겟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네 개 중에서 네 개를 전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랭스만 독립변수로 이렇게 사용을 했죠. 음, 그래서 그 x를 만들 때 여기 보시면은요. 특성 배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터크 농어들 중에서 어, 길이만 선택한 데이터 프레임을 찾아서 길이만 선택한 데이터 프레임을 찾아서 values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을 하면 2차원 배열로 만들 수가 있죠. 이거를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분리를 하게 될 거고요. 타겟은 그 퍼크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게를 선택하면 되죠. 시리즈 1차원으로 선택을 해서 values라고 하면 1차원 배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성 배열은 컬럼이 한 개든 두 개든 항상 2차원 배열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타겟 배열은 항상 1차원 배열로, 1차원 배열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구분을 했죠. 어, 테스트는 25%를 사용을 하고요. 훈련은 75%를 사용하도록 했고, 랜덤 샘플링을 이용을 했습니다. 셔플을 했죠. 셔플을 해서. 분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클래스별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스트래티파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훈련 세트에는 42마리 물고기의 길이들을 저장하고 있는 2차원 배열이고요. 테스트 셋은 14마리의 물고기의 길이를 저장하고 있는 2차원 배열이고, 그 다음에 Y트레이는 42마리의 물고기의 무게들을 저장하고 있는 1차원 배열이고요. Y테스트는 14마리 물고기의 무게들을 저장하고 있는 1차원 배열입니다.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훈련셋과 그 테스트 셋은 이런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점들이 테스트 셋이고요. 파란색 점들이 훈련 세트들이죠. 그 다음에 뭐 KN은 객체를 만들고 훈련셋, 훈련시키고, 그죠?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을 줘서 KN의 모델을 훈련을 시키고, 훈련이 끝났으면 KNN으로 예측을 해보고, 예측값은 훈련셋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훈련셋의 예측값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테스트 셋을 예측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그 회계 모델에서는 평가 지표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회계 모델을 그 평가를 할 때에는 오차들이 적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mean squared error. 그래서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 이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값을, 제곱근을 취한 값을 RMSE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끔 mean absolute error, 오차들의 절대값의 평균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으세요. 뭐 두 개, 근데 뭐 MSE가 커지면 당연히 MAE도 커지는 거고요. MSE가 작아지면 MAE도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거를 사용하시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MSE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MSE의 단점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수라고 한다면 점수는 값이 큰 게 좋은 점수고 값이 작은 게 나쁜 점수라고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일종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MSE는 반대죠. 오차들이 작아야 되기 때문에 MSE는 그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모델이고 숫자가 클수록 나쁜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회계 문제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인 점수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1.0에 가까울수록, 즉 숫자가 큰 숫자일수록 좋은 성능, 그 다음에 숫자가 작을수록 뭐 0에 가까워진다거나 음수가 된다거나 그래서 숫자가 작을수록 나쁜 성능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 지표를 결정계수라고 얘기합니다. R 스퀘어, R 스퀘어 스코어, R 제곱 스코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결정계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각, 각각의 그 평가 지표들은 사이클런에서 매트릭스라고 하는 모듈 안에 함수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들을 이용하시면 돼요. mean squared error, MSE를 계산하겠다는 얘기고요. 실제값과 예측값을 주면 실제값과 예측값의 그 차이들을 계산을 하겠죠. 오차들을 계산해서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계산해 주게 됩니다. mean RMSE는 함수가 따로 없어요. 그냥 mean squared error를 루트를 씌워주면 루트를 취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umpy.square root라고 하는 함수 이용하시면 되고요. MAE는 mean absolute error라고 하는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실제값과 예측값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값 빼기 예측값, 그게 오차고요. 오차의 절대값을 씌우겠죠. 그런 오차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테니까 평균을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R2 스코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이게 결정계수를 계산해주는 함수예요. 결정계수는 보시면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숫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오차가 적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모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뭐 0에 가까워진다거나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오차가 큰 모델, 오차들이 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규먼트는 실제값과 예측값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계산하실 수 있으시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그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작성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시그마 나오고 절대값 나오고 뭐 제곱 나오고 루트 나오고 막 이러면 난 수학 포기했는데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별로 천천히 생각하면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다. 그래서 천천히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 I 번째 샘플에 실제값이 있는 거고요. I 번째 샘플에 예측값이 있으면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뺀 게 오차잖아요. 그 오차에다가 절대값.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 부호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오차의 크기만 결정이 될 거고요. 이런 오차들은 샘플 개수만큼 있겠죠.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물고기의 무게, 두 번째 물고기의 무게, 세 번째 물고기의 무게. 훈련 셋에서는 42마리, 테스트 셋에서는 14마리,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오차들도 훈련 셋이나 테스트 셋에 있는 그 샘플의 개수만큼 오차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오차들의 절대값을 전부 다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4개를 더했으면 14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인 거고요. 42개의 오차를 더했으면 42로 나눠주는 게 그게 평균이죠. 그죠? 그래서 그냥 평균의 정의를 그대로 쓴 거예요. 오차들의 절대값의 평균이다. 아래쪽은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인 거고요. 그 다음에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루트라고 해준 게 RMSE가 되는 거죠.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 그 다음에 결정계수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결정계수의 정의는요, 1에서 mean squared error를 분산으로 나누어 준 값을 빼게 됩니다. MSA는 항상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분산도 항상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빼주는 값은 항상 양수예요. 1에서 어떤 양수를 빼주기 때문에 R제곱 스코어는요, 절대로 1보다 커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대값은 1보다, 작거나 같다죠. 죄송합니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MSE의 정의죠.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뺀 것의 제곱, 오차들의 제곱을 다 더한다. 이게 MSE의 개념인 거고요. 실제 값에서 분산을 뺀다. 아, 평균을 뺀다. 죄송합니다. 실제 값에서 평균을 뺀다. 어, 어. 그거의 제곱을 하고 다 더하고 개수로 나눠준다. 이게 분산이죠. 그죠? 음. 어떤 경우에 최대값이 1이 되냐면 여기 분자가 0이 돼버리면 그러면 1 빼기 0이 되니까 최대값이 1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언제 0이 될 수 있냐면 모든 예측값들이 실제값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그죠? 모든 예측값들이 실제값하고 똑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항상 0이죠. 그럼 0들을 다 더해봐도 0인 거고요. 음. 그런 경우에 결정계수는 최대값이 1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차가 하나도 없는 경우. 0.00001에 오차도 없는 경우는 결정계수가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1보다 작은 값들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모든 예측값을 평균으로 예측한다 라고 해보면 어제 그런 비유를 했었잖아요. 어떤 학교에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신체 검사 같은 거를 했어요. 그래서 키에 뭐 100명이 있었는데 100명의 평균을 뭐 계산을 했더니 170cm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 아무나 딱 집어가지고 이 학생의 키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했을 때 무조건 평균이 170이니까 아마도 170일 거예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죠?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요 예측값이 평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자와 분모가 서로 같은 거잖아요. 분자와 분모가 같으니까 여기는 1이죠, 1. 그럼 1 빼기 1이 되는 거죠. 1 빼기 1이 되니까 값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머신러닝 모델이 평균으로만 예측한다. 그런 경우에 결정 계수는 0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0보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0보다 작아질 수도 있어요. 뭐 평균보다도 더 나쁜 값으로 예측하면 평균이 170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무 뭐 아무 학생이나 찍었을 때 150일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그죠? 평균보다도 오차가 더 크겠죠. 그럼 이쪽이 분자가 분모보다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얘가 1보다 큰 숫자가 돼요. 1보다 큰 숫자를 빼주는 경우에는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계수는 음수가 될 수도 있다. 결정계수는 음수가 될 수도 있다.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KNN에서의 단점은 아웃라이어가 있으면 제대로 못 맞출 수 있다. 예, 오차가 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그래프만 보면서 살펴보면 얘한테서 제일 가까운 녀석들을 보면은요. 우선 여기까지가 제일 가까워요. 그죠? 여기까지가 제일 가깝고 그 다음은 여기고요. 그 다음은 여기고 그 다음은 여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 5개를 찾는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물고기들 중에서 5마리의 물고기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 5마리의 물고기의 무게들을 보면 뭐 아마도 1100g일 것 같고 1000g일 것 같고 하나는 뭐 900g도 채 안 되겠죠. 얘네들을 평균을 내게 되면 1000g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여기 있는 값인데 이렇게 예측을 하면 오차가 꽤나 크게 나오게 되겠죠. 음. 그래서 학습된 데이터에서, 즉, 훈련 세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아웃라이어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예상 예측값이 그 오차가 클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수학적인 모델을 만든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의 수학적인 모델을 만든다거나 1차 함수로 이런 정도로 수학적인 모델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오차가 있긴 있지만 오차가 아까보다는 작아지겠죠. 아까는 오차가 한 요 정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오차가 요 정도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제 우리 요 그래프 그려봤어요. 선형외기에서 찾은 거를. 어제 못 해본 거는 미차 함수로 찾는 거를 못했어요. 만약에 수학적인 모델을 이런 모양의 2차원 함수처럼 찾을 수가 있다면 이 오차는 더 적게 찾을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사례 기반 머신러닝에서는 학습된 데이터에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은 학습된 데이터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웃라이어들은 예측치가 오차가 클 수밖에 없지만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게 되면 학습된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거나 학습된 데이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웃라이어들이더라도 예측값이 어느 정도 오차를 줄여서 예측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드렸었고 그 모델 기반 머신러닝의 가장 대표적인 선형외기를 했었죠.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선형외기를 생성한다. 선형외기를 피팅한다. 데이터에 맞춘다 이런 뜻이죠. 데이터에 맞춘다는 뜻은 뭐냐면 이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을 가지고서 수학적인 공식을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선형외기는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1차 함수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x는 물고기의 길이를 알면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하는 수학적인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수학적인 방정식을 찾는다는 얘기는 물고기의 길이에 곱해줄 개수, 그 다음에 더해줄 절편, y절편, 이 개수 a와 절편 b를 찾는 과정이 그게 리니어 리그레션인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개수, 개수 a와 절편 b를 찾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삐 핏을 하고 나면, 즉 머신러닝 모델을 선형외기 모델을 훈련시키고 나면은요, 코이프라고 하는 변수가 생겨나게 됩니다. 코이피션트란 뜻이에요. 개수들이란 뜻이고요. 여기서 찾아진 숫자가 뭐냐면 a예요. a 개수. 그 다음에 인터셉트라고 하는 변수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 인터셉트가 마이너스 709라고 하는 숫자인데 이런 방정식에서 b를 찾은 거예요. b. 그러니까 선형이 이런 수학적인 모델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y는 39x 빼기 700이다 라고 하는 수학적인 모델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x에다가 물고기 길이를 주면 그러면은 요 방정식으로 y 무게를 예측을 하는 거죠. 무게를 예측. 밑에 그래프 그린 게 있을 거예요. 요렇게 그렸죠. 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했었어요. 여기까지. 파란색은 훈련 세트에 있는 점들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약간 주황색에 가까운 것들이 테스트 셋을 표현한 것들이고요. 빨간색이 이게 y는 39 곱하기 x 빼기 709라고 하는 1차 함수 방정식. 그거를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임 색깔로 표현된 삼각형 점 하나는 이 점은 50cm, 1500g 이라고 하는 점을 한번 찍어본 거예요. 찍어본 거고요. 아까보다는 오차가 줄어든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죠. 요 사이 간격을 보면
아까 요 가까이에 있는 점들의 그 평균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요만큼이 오차가 조금 더 적은 거를 알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이 선형외기도 물론 단점은 있어요. 음, 선형외기도 단점이 있는데 선형외기 방정식 이렇게 찾은 방정식을 보시면은요. 어, 방정식이 0보다 작아지는 부분이 있죠. 일차 함수가.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cm짜리 물고기 같으면 우리가 찾은 수학적인 모델은요. 무게가 마이너스라고.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무게가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1차 함수의 어쩔 수 없는, 1차 함수의 어쩔 수 없는 단점이에요. 그죠? 2차 함수라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전부 다 0보다 큰 값으로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어, 어, 근데 직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작아지다 보면 x 값이 작아지다 보면 y 값이 음수가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큰 오차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학적인 모델에서도 큰 오차들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런 오차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립변수를 여러 개를 사용하거나, 우리는 지금 독립변수를 길이만 사용을 한 거죠. 아니면 길이의 이차항을 사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차 함수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오차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게 그 이차 함수 다항회계 중에서 이차항을 고려한 다항회계를 하려고 합니다. 어, 그 함수는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수학에서 배우지 않아요? 제가 요즘 고등학교 수학 과정은 잘 모르겠고요.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공부할 때랑 지금은 또 너무 다르더라고요. 수학도 막 선택 과목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중학교까지는 선택이 따로 없어가지고 그냥 1, 2, 3학년 교과서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내용을 공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1차 함수. 그죠? 이게 1차 함수고, 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요게 2차 함수. 그죠? 독립변수에 2차 항이 들어가 있는 게 2차 함수. 요거 제곱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 AX 3승, BX 제곱, CX 더하기 D. 뭐 이런 식으로 이게 3차 함수. 그죠? 1차, 전부 다 A가 양수인 경우만 생각을 해볼게요. A가 양수인 경우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1차 함수는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죠. 직선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함수는 요런 모양이 되죠.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록한. 그리고 좌우 대칭이 나오죠. 2차 함수는 좌우 대칭 모양으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림은 좀 잘 못 그리겠는데. 어떤 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으로 나오고, 뭐 아래로 볼록,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물론, A가 음수면 반대로 위로 볼록한 모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 번, 한 번 꺾이는 거죠. 이렇게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게 2차 함수 모양이고요. 3차 함수는, 어, 3차 함수도 A가 뒤쪽은 부호가 크게 상관없어요. 3차항의 개수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3차 함수는 모양이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깁니다. 그죠? 일반적으로는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꺾이는 점이 두 번 생기게 돼요.
이런 곳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곡률이 바뀐다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3차 함수가 꼭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니에요. 얘가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점점 이렇게 하게 되면 요런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곡점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3차 함수가 요런 모양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봉우리가 위쪽 봉우리, 아래쪽 봉우리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봉우리 없이 이렇게 변곡점이 하나인 모양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 B나 C와 같은 개수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차 함수는 변곡점이 두 개인 게 일반적인 모양이고 이게 부드러워지다 보면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다. 그럼 4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4차 함수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변곡점이 세 개가 생기게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 요 부분이 부드러워지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2차 함수 모양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렇게 되고 더 부드러워지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개수들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뭐 그런 얘기 좀 했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어제 했었던 것까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1차 함수로만 만들어냈었어요. 1차 함수로만 만들어냈었고,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였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부터 다뤄볼 건데, 다항회귀를 다룰 거예요. 다항회귀. 다항회귀라고 하면, 다항, 어, 보통은 두 개 이상의 특성, 즉, 독립변수들, 특성들을 사용하는 선형 회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어, y는, y는 그냥 뭐, 이렇게 쓸게요. W0 더하기, 미참자가 안 되나? 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겠죠. 요거는 미첨자를 의미를 합니다. 뭐, W1, 그 다음에 곱하기 X1, 그 다음에 W2 곱하기 X3,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치으라고 하는 게 있었나? 네. C 다치 센터. 가운데로 올라왔군. 기억이 맞군요. 저도 레이텍 문법이 기억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작성하면 화면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x1, 여기 x2라고 써야 되겠죠. x2. x1, x2가 독립변수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물고기의 길이, 그 다음에 뭐, 물고기의 두께. 물고기의 길이하고 물고기의 두께를 이용해서 뭐를 예측하겠다?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수들을 일차항들만 포함시켜서 만드는 거. 이것도 다항회귀예요. 항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해서 다항회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항, 이게 두 번째 항인 거죠. 그런 게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다항회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저희가 조금 이런 거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나중에 할 거고요. 물론 요거 오늘 다룰 거예요. 이런 회귀가 있을 수도 이것도 다항 회귀예요. 일반적으로는 얘를 다항 회귀라고 해요. 일반적으로는 얘를 다항 회귀라고 하는데 또는 2차항을 2차항을 포함하는 선형 회귀도 다항 회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더라도 그 독립변수에 1차항과 2차항을 포함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항이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다항회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거를 뭐 수식으로 쓰자면 무게를 예측할 때 a 곱하기 x, 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이게 2차함수 방정식이잖아요. 2차함수 방정식. 그러니까 2차항이 들어가 있지만 2차항을 하나의 항으로 보는 거예요. 2차항을 하나의 항으로 봐서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그럼 항이 두 개인 이것도 선형인 거. 더하기가 된 거잖아요. 그죠? 항들이 더하기로 연결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선형회귀의 한 가지, 다항회귀의 한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 오늘 먼저 다뤄볼 다항회귀는 이 2차항을 포함하는 선형회귀를 해볼 거예요. 2차항을 포함하는 선형회귀. 네, 되셨습니까? 네, 요거는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훈련 세트와 테스트 셋을 조금 변형할 필요가 있어요. 훈련 세트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훈련 세트 보시면 2차원 배열이었어요. 숫자를 하나씩만 저장하고 있는 배열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런 배열들이 몇 개가 있었냐면 아마 42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42개의 숫자 하나만 저장하는 1차원 배열을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이었어요. 2차원 배열. 얘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물고기의 길이였었죠. 첫 번째 물고기는 19.6cm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고기는 22cm다. 세 번째 물고기는 18.7cm다. 이거잖아요. 자, 우리는 요 2차항을 포함하고 싶을 때, 2차항을 포함하고 싶을 때 뭐가 있으면 돼요? 이 길이의 제곱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으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길이의 제곱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을 만들 거냐 하면 이 xtrain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해서 2차항, 즉 물고기 길이의 제곱을 포함하는 2차원 배열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건 그래서 변수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 xtrain 폴리라고 할 겁니다.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는 게
다항식이란 뜻이거든요. 폴리노미얼이 다항식이란 뜻이어서 다차항을 포함하는 훈련셋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넘파이 공부할 때 numpy.c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컬럼을 추가하다. 컬럼을 추가하다예요. 컬럼을 추가하다. 컬럼을 어떻게 추가할 거냐면 x 트레인의 제곱 그리고 x 트레인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만들어 보시고요. 모양만 먼저 살펴볼게요. x 트레인 폴리의 모양만 보시면은요. 이거 출력해 보지 않으셔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42개 물고기 샘플 컬럼 2개. 42개의 물고기 샘플 그다음에 컬럼 2개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42가 의미하는 거는 훈련셋에 있는 훈련 샘플들에 있는 물고기의 개수. 2가 의미하는 거는 특성들의 개수. 특성이 왜 2개가 돼버렸냐면 물고기 하나는 물고기 길이, 하나는 물고기 길이의 제곱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까요? 이거를 전부 다 출력하는 거는 너무 많을 것 같고요. 다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볼게요. 앞에서 5개. 아까 엑스트레인 출력했을 때 기억나시죠? 첫 번째 물고기 19.6cm, 두 번째 물고기 22cm, 세 번째 물고기 18.7cm. 근데 앞에 숫자가 하나씩 더 들어가 있네요. 19.6을 제곱하면 384, 22를 제곱하면 484, 18.7을 제곱하면 349.69. 이해되시죠? 얘가 뭐 한 건지 아시겠죠? 얘가 엑스트레인이 어, 엑스트레인이라고 엑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길게 생겼잖아요. 그 앞에다가 똑같은 길이에 무엇을 넣겠다? x 제곱을 넣겠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의 배열을 만든 거죠. 이런 모양의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2차원 배열은요, 이 2차원 배열은 여기가 길이의 제곱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가 길이를 의미를 합니다. 행은 그 물고기 0번, 인덱스 0번 물고기, 인덱스 1번 물고기. 그러니까 각각의 물고기들이 되는 거죠. 각각의 물고기들. 그러면 우리가 얘는 x제곱이라고 하게 되고 얘를 x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선형획이란 얘의 앞에 곱해주는 개수,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에 곱해주는 개수, 그죠? 그 다음에 절편. 이러면은 선형획이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은 선형획이란 말이에요. 어, 첫 번째 독립변수에 곱해주는 개수. 두 번째 독립변수에 곱해주는 개수. 거기다 절편 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선형획이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 독립변수에 곱해주는 개수, 두 번째 독립변수에 곱해주는 개수. 거기다가 y절편 있으면 그게 선형획이죠. 그러니까 이차항을 하나의 독립변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로 연결하면 그게 선형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훈련시키면 되는 겁니다. 얘.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훈련셋만 이차항이 포함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테스트할 때 사용할 데이터들도 이차항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를 더 할 건데 무엇을 할 거냐면 이차항이
2차, 2차 항을 포함하는 어, 테스트 셋, 테스트 셋 2차원 배열. 여기서는 훈련 셋이에요. 2차 항을 포함하는 훈련 셋 2차원 배열을 만들어 본 거고요. 아래쪽에서는 2차 항을 포함하는 테스트 셋 2차원 배열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똑같이 X 테스트 뒤쪽에다가 폴리라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 컬럼 붙이기. 여기다 무엇을 해주시면 되냐면 X 테스트를 제곱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X 테스트를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양만 살펴보시면은요. X 테스트 폴리의 모양만 살펴보시면 자, 이거 출력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원래 테스트 셋에 14개가 있었어요. 1차항과 2차항이 있기 때문에 2개가 있을 거예요. 맞죠? 그죠? 그리고 뭐 여기서도 14개를 다 출력하지 말고 앞에서 5개만 출력해 볼까요? X 테스트 폴리 앞에서 5개 이렇게 출력해 보면 그 테스트 셋에서 굉장히 작은 물고기 하나 있었죠. 8.4cm짜리 8.4를 제곱하면 70.56. 그 다음에 18cm짜리 물고기 있었는데 18 제곱하면 324. 27.5cm짜리 물고기인데 제곱하면 756.26. 잘 만들어졌죠. 그죠? 그래서 훈련할 때 얘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예측값 찾을 때도 얘를 이용해서 예측값을 찾을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할 때 얘를 이용해서 예측값을 찾고 점수를 계산할 때도 얘를 이용해서 점수를 계산을 할 겁니다. 네, 되셨을까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우선 우리가 다항 회기 중에서 2차항을 포함하는 다항 회기를 하기 위해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조금 변형을 시켜봤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잠깐 쉬었다